측면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핀란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의견들이,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현수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서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빌든과 시민,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지금 핀란드 다녀오신 분 많으시죠? 예, 헬싱키 한국파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하얗게 성당, 그죠? 헬싱키 대성당이 있고요. 그 앞으로 발트 해가 보이고 있고, 여기 바로 기차역입니다. 중앙역 자리 앞인데, 이 건물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핀란드 이제 헬싱키의 중앙 도서관, 예,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앙 도서관 건물인데 아주 멋진 건물이 당신들 막 짓고 있을 때예요. 지금 저 완성이 됐고요. 2018년도에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100주년은 2017년이었는데 개장은 18년이었습니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랜드마크 건물로 새로 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100주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새로 지으시겠어요? 핀란드는 공공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라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이 개장하자마자 그 해에 세계 최고의 공공도서관으로 또 선정도 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늘 12월 6일이 핀란드 독립기념일입니다. 예, 1917년 12월 6일 날 독립했고, 오늘이 107주년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 헬싱키에 있는 대통령궁에 그 전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부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해에 미술을 장식했던 많은 시민들,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 또 평범한 사람들이 초대가 돼서 대개 다 이제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드레스를 갖춰 입고, 남자들은 넥타이 매고 턱시도를 매고, 여자들은 전부 각양각색의 드레스를 정장 갖춰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뭐 오늘의 베스트 드레스를 또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기념일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조금 드라이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대통령의 연설이 중요하고 그런데, 독립기념일을 온 나라의 축제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독립 100주년에 맞춰서 지은 것이 공공도서관이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핀란드 하면은 숲과 호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호수가 정말 많아요. 18만 8천 개나 돼요. 옛날에 빙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게 다 호수가 됐거든요. 녹으면서. 그런데 제가 만나본 어떤 청소년 단체 대표는 핀란드는 그렇게 많은 호수와 협회의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협회가 많대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두 사람만 만나면 협회부터 만든다. 네, 단체부터 만든다. 협동조합의 개수도 많고, 협동조합 가입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핀란드 그중에 1등인데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5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어서 신고 절차가 막 끝도 없습니다. 핀란드는 최근에 법을 바꿔서 협동조합을 한 사람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협동조합 중앙에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상한데 협동을 하려면 2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결정했어요. 미래의 누군가와 협동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여튼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또 하나 자기들이 규정하는 멋진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나라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생활의 한복판에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오늘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그죠? 100년에 걸쳐서 그리고 80년 광주로부터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또 2016년, 17년 촛불로부터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고, 불과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세계에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자고나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자고나니 후진국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핀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왔더니 동료들이 다 저한테 지금 표본 메시지 보내서 괜찮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고맙고 한편 굉장히 부끄럽죠.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미얀마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알았고, 터키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뉴스의 한복판에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하고, 또 사실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핀란드 민주주의 발표를 하기가 참 공교롭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 계엄이 어쨌든 국회와 의원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여의도 한복판으로 달려갔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밤새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포럼들이 열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분노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함께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2시간 반 만에 이 계엄의 해프닝 하나의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막을 내리고, 아직도 위태롭습니다. 그죠? 내일 지금 탄핵 결의안도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상황인데요. 뭐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어제 우리 키노 스피커도 연구에서 넘어오지 못하셨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더 뒤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럴 수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고, 우리 시민사회가 성장을 했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그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조차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오늘 특전 사령관부터 지금 여러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더군요. 이야기만 해도 1시간 계속 하겠는데, 네. 그래서 주시는 하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구가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어제와 오늘의 컨퍼런스가 아주 제대로 성사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했을 때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정말 제대로 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우리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혁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감각을 찾는데 핀란드로부터 우리가 어떤 성찰을 가져볼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르면 될까요? 뭘 눌러야 될까요? 이 초록색? 넘어갔습니까? 예, 제 소개를 잠깐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핀란드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만 스님이 완전히 얘기하고 흔들었고 하셨는데, 상당히 불리하죠. 네. 그러나 너만의 이야기를 써라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핀란드에서 사회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한국인이에요. 예. 카피하지 않는 인생, 원본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30대 후반에 아이까지 처자식을 이끌고 과감하게 핀란드로 북유럽 분야를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또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 초기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도 경험을 하고 고민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권위도 축소되고 왜곡되고, 요즘에 국가인권위부터 그죠, 권위위원회, 감사원, 지금 모든 기관들이 지금 자기 미션들을 다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그런 조짐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나왔다가 정말 허벌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나 핀란드와 스웨덴, 북유럽으로 한 번만 유학 준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국회 보좌관을 하든 학원 강사를 하든 벌어올 테니까 한 번만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유학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핀란드에서 받아줘가지고 제가 조금 체면이 섰죠. 그래서 핀란드로 유학을 가서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받고 2018년도에 이렇게 귀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귀국을 했더니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질문을 해오셔서 자연스럽게 또 아이도 계속 핀란드에서 키웠기 때문에 핀란드 교육 연구를 하게 됐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교육,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가 저는 민주주의와 교육 그리고 시민성이 대단히 연결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주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낯선 개념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마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빌동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까 제가 100년, 독립 100년에 공공도서관을 짓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탕에 아주 튼튼한 민주주의와 교육 시민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이나 어휘가 있다면 빌딩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딩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원래 독일어인데. 그래서 영어에서권에서도 뭐 비슷하게 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요즘에는 그냥 빌딩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빌딩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가운데 핀란드를 가서 계속 들었던 말이 저기 앞에 놓은 시비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시비스투스. 수오미는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에요. 핀란드는 바깥에서 부르는 말이고 자기들은 수오미라고 해요. 수오미라고 그래서 수오가 핀란드 말로 늪이라는 뜻이고 미가 이제 피플이라는 뜻에서 늪의 사람들, 호수어라는 말이니까요. 이런 뭐 어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앞에다 늘 붙여서 말하는 게 시비스투스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딩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들어보니까 교육이라는 뜻 같았어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뜻인가? 또 보니까 컬처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에듀케이션과 컬처 그렇지 연결될 수 있겠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시민성 그것도 되겠다. 민주주의 다 되는 거예요. 저게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개념처럼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빌딩에 해당하는 핀란드의 어휘가 시비스투스였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올해 마침 이제 이 시비스투스 수업이 2024 테마 해로 선정이 돼서 핀란드에서 근대적인 시민교육이 시작된 1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요. 그리고 북유럽 전체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빌딩 개념인데 이걸 거슬러 가면은 저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괴테와 실러의 모습인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 학생들과 함께 연수를 갔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등장한 개념이고 이후에 19세기 독일 헤겔이라든가 많은 사상가들이 이 빌딩 원리에 기초해서 근대 교육을 정초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오히려 덴마크와 북유럽으로 와서 꽃을 피웠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빌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념들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다양합니다. 에듀케이션 물론 포함하고요. 교육이 되고요. 그러나 형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발달이라는 뜻도 되고 성장이라는 뜻도 되고 계몽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리고 함양한다는 뜻에서 컬처가 나오고 더 나아가 문명 또는 문명화라는 것도 의미가 같이 들어가고 역시 시빌라이제이션과 시빌러티, 시빌리십이 다 붙어 다니는 분이시죠. 그죠? 영어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시민성 그리고 교양이면 인간성 전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걸리는 게 없네요. 그죠? 이런 원리로 근대의 민주주의 사회를 일구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체제도 바탕이 되었다. 라는 것을 영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딩이 북유럽 국가로 넘어오면서 호크 빌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노르딕 호크 빌딩.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덴마크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룬트비라는 물이 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평민대학으로 불리는 폴케 호이스콜레 운동을 이끌었고 위대한 평민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귀족 엘리트들의 시대가 아니고 근대사회로 가는 건 대중의 시대, 민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중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함양에 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내용을 채워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폴케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이 운동은 철학, 종교, 문화, 교육 운동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룬트비를 이어서 이 운동을 이어간 사람이 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아주 좋습니다. 바깥에서 패배할 때 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덴마크가 원래는 스웨덴과 더불어 상당히 강자입니다. 북방의 강자였는데 19세기 중반쯤 들어오면 거듭되는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 영토가 상당히 작아져 있습니다. 훨씬 컸던 나라인데 이런 과정에 오히려 새로운 민중교육 운동을 펼쳐가야 된다라고 화두를 던졌고 이 폴케 호이스콜레가 전국으로 번져가서 오늘날에도 덴마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1900년까지 135개가 설립되면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 해 전에 또 저희 학생들 데리고 연수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펜하겐 한복판에 가시면 그룬트비가 열었던 민중교육협회가 이 폴케 호이스콜레 협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져요. 가서 저희를 이제 환대해주는 스님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나눴는데 꼭 150년 전에 그룬트비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적이시고 인격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감화를 주시면서 환대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덴마크로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폴케 호이스콜레 운동, 시민교육 운동이 곧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로 번져가게 되고 스웨덴에서는 특히 학습 동아리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죠. 민주주의의 워크숍으로 불릴 만큼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매년 30만 개의 스터디 서클이 생긴대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 서클 하나에 보통 뭐 10명, 15명 이렇게 참여하니까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300만 명 참여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매년 하나 이상의 스터디 서클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이나 토론을 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유영만 선생님이 강조하셨죠.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이 그죠? 10명 중에 7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실 우리 학생들 보고만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책 읽으라고. 물론 그것도 입시 공부긴 하지만 성인 문해력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 문해력. 학생들 피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OECD에서 항상 최하위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개선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운영하려면. 네, 이제는 핀란드의 시민교육기관인데요. 핀란드도 또 민중교육협회는 물론이고 시민교육기관이 활발하게 뿌리를 내려 있는데요. 1899년에 제가 유학한 땀베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도시인데요. 여기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이 생겨요. 노동자 교육기관, 센터. 이런 개념인데 지금도 운영이 됩니다. 125주년이에요. 올해가. 자, 이때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법률적인 제도로 성장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과거에 노동자교육센터나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포스트 모던한 후기 근대 사회에 걸맞는 양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땀베레 노동자 시민교육센터에서 매년 보내오는 팜플렛이에요. 봄, 가을 두 학기로 해가지고 보내오는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예술이나 문화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강좌가 각각 1000개씩 들어있어요. 한 학기 동안 가는 한 강좌당 그런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게 1년에 2000개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 땀베레의 인구는 23만 명 규모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핀란드에서는 한 세 번째 되는 도시예요. 예. 인구가 전체 550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교원대 청주에 있는데 청주 인구가 80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 시민단체들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얘기겠죠. 20만 도시에 매년 2,000개 강좌가 시민교육센터 하나에서 돌아간다. 그것만도 아닌데 또 기간이 많은데 그러면 청주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한 10,000개쯤은 시민 강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게 150년 전,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돌려보고 우리 사회 상황을 돌려보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바깥에도 대학들과 연계된 많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도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성인교육, 직업교육기관과도 연계가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전반에 굉장히 좀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20만 도시 땀배레에 공공도서관이 본관 하나와 15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또 대비시켜서 그럼 청주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서울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우리 제주시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던져볼 수가 있고 이게 인프라에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거죠. 책을 빌려보고 이용한다는 것인데 연간 대출 건수가 16건 평균. 코로나 때도 이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날의 핀란드를 만들어준 것이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헬싱키 시립도서관 오디라는 곳의 모습인데요. 안에 여기 3층의 모습입니다. 이 3층은 거대하게 떠가는 배처럼 디자인을 멋지게 해놨죠. 근데 이쪽이 이제 보시면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이 한 층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있고 중간에 카페테리아 있고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천장을 한번 보시면 그 소리를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 도서관 가서 막 소리 내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핀란드 공공도서관 심지어 대학도서관을 가도 카페테리아가 다 같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피아노도 치고 심지어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북유럽,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전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함께 발전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요. 흔히 북유럽 모델, 노르딕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름으로 정리해본 것이 이 정도면 북유럽 모델의 핵심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3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경우에 정반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양당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화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북유럽의 경우는 좌파, 우파, 중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합의 정치가 발달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사정 간의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풀어간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이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복지국가 측면으로 가니까 선별주의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높은 성평등이 나타나고 협력적인 중앙과 지방의 가버넌스가 발달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요구가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 민주주의 측면의 특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여기는 선거제도가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헬싱키가 하나의 선거구고 이 선거구에서만 22명의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아버려요. 내 지역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득표율의 비례에서 정당별 득표율의 비례에서 의석수를 나눠주기 때문에 다당제가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20%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면 헬싱키 22개의 의석 가운데 한 4개나 5개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정당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당들 간에 항상 합의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합의 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3인당만이 복지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중도 우파 정당인 농민당 같은 정당이 같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동맹이 지금도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우리 지금 정반대의 지금 대치 상태가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으로 좀 형성하고 있는데 북유럽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의회는 일하는 의회라고 불려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아주 실용적인 해법을 중심으로 대화로 타협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 경제 원리 같은 게 잘 작동이 되면서 늘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의정 갈등 같은 상황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을 수 있죠. 환자 집단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나 또 다른 직업들도 존재하고 시민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시켜서 끝없이 협의한다. 끝없이 수비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교육정책 당연히 마찬가지죠. 국가교육과정을 하나 만든다면 특히 교사를 비롯한 교원단체들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자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정하는데 아주 다양한 채널로 참여를 시키고 이 과정을 끝도 없이 올립니다. 그래서 끝없는 내셔널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 분권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 핀란드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단체부터 만든다 했잖아요. 아주 높은 수준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더 강조를 해드렸어요. 주제적이죠. 노르딕 빌딩에 기초한 시민 조금씩 뜯어보고 보겠습니다. 핀란드 민주주의인데요. 아까 이제 다 설명드렸죠, 그죠? 번역별로 전면적인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제대로 잘 매듭이 지어지고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재건을 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장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개혁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대통령제 선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선거제도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를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북유럽은 100년 전부터 전면적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러 정당이 같이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죠. 2019년에 등장했던 유명한 산나마리 정부입니다. 그죠? 3인당을 중심으로 5개 정당이 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30대 초중반에 여성이 4명이나 됐었죠. 그런데 아주 집권도 잘했습니다. 예. 코로나 관리도 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도 아주 현명하게 잘 해내는 정당이었다. 아니 우리는 2개 정당도 같은 정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대요. 권력을 공유할 수 없대요. 이게 우리 정치 엘리트들의 생각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대통령은 마치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손바닥에 쓰고 나왔지만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87 체제라고 하는 게 아직도 대통령 직선제 정도에서 멈춰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원활히 하고 뽑으면 민주주의지. 거기서 멈춰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개 정당이 연정에 참여해도 일상적으로 합의해내면서 정부를 운영해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폭넓은 다당제 정당 체제가 됩니다. 정당도 정말 많아요. 원내 정당만 8개가 넘어요. 원내 정당만. 예.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대표성이 이루어지는 체제이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로 가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같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농민들 화이트칼라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복지국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수당도 굉장히 관대해요. 그럴 때 복지국가를 다 좋아해요. 저 핀란드에서 느낀 거는 복지국가가 위기라고 하는데 복지국가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보수 정당도 우리는 이런 방향의 복지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 심지어 극우 포퓰리즘 정당도 우리가 더 복지국가를 수호할 거야. 다만 이민자 빼고 이런 식의 레토릭을 쓰지 복지국가 우리 반대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편주의를 포괄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핀란드 사회보험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수당의 종류들입니다. 정말 요람에서 우동까지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5살 때 아이를 데려갔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직 핀란드 살고 있어요. 제 아이는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요. 5살부터 매월 100유로 정도, 우리 한 15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동수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만 18살이 이번 달에 되는데 너는 이제 끝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 학생수당이 나온대요. 학생수당이 나와서 석사 과정까지 준답니다. 예. 석사까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매달. 이건 조건이 없는 사회수당이에요. 그래서 매달 아이의 계좌로 공부만 하면 주게 돼 있어요. 학비가 기본적으로 없죠. 박사까지 학비가 없습니다. 저도 박사 유학 때 학비가 없었어요. 예. 그런 과정인데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주거수당도 나와요. 예.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주거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회가, 국가가 보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수당을 받습니다. 학생들 당연히 받겠죠.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거수당이 보통 한 또 300유로 정도가 나와요. 그거면 제가 유학한 땀페레시 정도에 또 학생 주거재단이 잘 돼 있어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역시 저도 거기서 패밀리 아파트에 유학 내내 살았는데, 그런 아파트에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하나 들릴 수가 있는 거죠. 키친하고 욕실을 둘이 쉐어하는 정도에 하나 쓰면 300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따로 들지 않고 매월 학업수당 나오고, 학교 가서 먹는 점심 저녁은 또 절반을 보조를 해줘요. 이 겔라에서. 그 다음에 교통비 절반, 영화도 가야 되죠, 콘서트도 가야죠. 모두 절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인 대출을 해줘서 이거는 나중에 취업을 한 다음에 모기지처럼 갚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자가 없어서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대요. 심지어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자만 해도 낫겠다라고 생각한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의 평균 소득이 직장을 가진 사람보다 물론 당연히 높지 않죠. 그리고 전체 인구 집단 중에는 가장 가난한 집단이에요, 핀란드에서. 그런데 스스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아까 시간이 없지만,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취준생 어렵잖아요. 네. 졸업을 해서 학업수당 안 나오고 있죠, 이제. 학생수당 안 나오고 아직 취업을 못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싶은데 3년간 노동시장 보조금을 줘요. 네. 저기 써있죠. 실업수당 밑에 써있죠. 노동시장 보조금. 내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죠. 그런데 직업을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3년간 노동시장 보조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700~800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20% 떼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3년간.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까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소득이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할 의지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박사까지 우리 지원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에 진입할 때 디센트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기본 조건을 맞춰준다. 이거는 물론 회식해서 막 떡떡거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서포트하겠다고 이렇게. 자, 이런 복지국가의 맥락 안에 교육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잘 갖춰서 돌아가면 높은 사회적 신뢰가 나타나야 돼요. 특히 높은 제도에 대한 신뢰. 여러분 보십시오. 의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아요. 핀란드 63%, 예, 스웨덴 73%네요, 그죠? 네.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덴마크하고 보십시오. 90%가 높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덴마크 사람이 90%가 넘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했죠. 핀란드, 스웨덴 지금 신문에 일면에 전부 지금 한국 뉴스예요. 빵집에서 친구들이, 시민들이 빵 사면서 야, 사우스코리아 민주주의 아니었냐? 이러고 지금 다닌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일반적 신뢰도 높아진대요. 일반적 신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신뢰예요. 아무나 만나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북유럽이 또 가장 높아요. 이게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여러 사회지표 조사를 하면 최고 수위에 나타나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교육이면 교육, 형평성이면 형평성, 건강이면 건강, 행복지 있으면 행복지. 핀란드가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한 지를 한 번도 이 일로 내려가지 않고 7년째 일이어서 늘 저한테 3월 20일이면 이거 발표하고 유엔에서 저한테 항상 물어요. 핀란드가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거기는 날씨도 안 좋다는데 춥지 않나요? 제가 늘 답변을 이렇게 하죠.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측면을 포함해서 사실은 가버넌스의 질을 묻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 사회의 질을 묻는 겁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도 오늘날 우리랑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차원의 쟁점들이 지금 아주 올라와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죠? 핀란드는 러시아와 접경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맥락 때문에 나토까지 가입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다음 단계의 국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는 Enabling Welfare Stat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번역하자면 역량 증진 복지국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시민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과거에는 자원과 부를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데 아주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과 학습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아까 도서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핀란드 교육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80년대부터 쭉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의 교육 문화가 많았는데 핀란드는 그 경로를 밟지 않고 특이하게 상대적 자율성을 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경로를 걸어갔고 21세기에 오히려 하나의 모델로 떠올랐다고 했죠. 그리고 저명한 국제 학자들이 핀란드의 교육 모델을 교육개혁의 제4의 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뭐 150년 정도의 이런 교육개혁의 역사가 있고요. 특히 1968년에 종합학교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핀란드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갔던 때입니다. 그럴 때 교육개혁이 같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968년에 노사정 대타협이 처음으로 핀란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진영론이 점차 줄어들고 합의제로 바뀌어가고 복지국가도 보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교육개혁이 성공을 했고, 그 뒤에 아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개혁을 단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핀란드의 학제인데요. 예비학교 1년과 종합학교 9년을 거친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학교로 이렇게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 그 이론은 직업계 학교 위로도 응용과학대학이 만들어져서 5년제 석사까지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박사는 일반 종합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화살표가 계속 교차하는 게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핀란드 학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막다른 골목역에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거나 다른 길을 경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종합학교입니다. 핀란드의 종합학교는 98%가 지자체 소속의 공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거고요. 9년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는 없지만 핀란드는 시험을 안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과목별로 매 학기마다 교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반성차도 없고 전교석차도 없습니다. 자기 성적은 나와요. 과목별로 10점, 9점, 8점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오는데 과목별 석차도 없고 전교 석차도 없기 때문에 옆에 친구하고 비교한다는 생각이 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시민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고교 학점제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되면 거의 대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 수업 시간도 짜가지고 공강 시간도 나오고, 그럼 자유롭게 밖에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능처럼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인데요. 1년에 2번 볼 수가 있고, 봄과 가을에 한 과목당 6시간씩 시험을 해야 돼요. 한 5과목 정도를 보는데
5일 정도 시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한 2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본가에 본 성적들을 취합해가지고 내고 플러스 뭐 필요한 면접이나 원고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핀란드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이거 고3인데 올해 여름방학, 고3 올라가는 여름방학 동안에 책 읽는 꼴을 못 봤어요. 인문계고등학교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그런데 시험 공부 안 하니 친구들도 아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평소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하고 시험 문제들을 봤는데 6시간 동안 볼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주관식, 에세이, 그죠? 수학 문제도 다 증명하듯이 화학 문제도 막 식을 이렇게 적어내더라고요. 수준이 상당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양적으로 학원 가가지고 24시간 1년 내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준보다 더 높게,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핀란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less is more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게 가르칠수록 많이 배웁니다. 학생에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아까 이용만 선생님이 문자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자꾸 틀려박히고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직업학교 학생들도 한 45%가 진학을 해서 아주 즐거운 표정들이죠. 그죠? 저희 아이가 연결을 왔는데 직업학교 간 친구 때문에 부러워하더라고요. 쟤들은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금방 취직하고 실수 나가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핀란드 교육 모델의 기본 특징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강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평등의 원칙,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자율과 신뢰와 책임이 함께 돌아가는 정책 거버넌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역시 정책 결정 과정도 참여와 협력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신에 교사는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핀란드의 교육 모델은 하나의 혁신의 혁신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다. 라는 건데, 그 혁신의 동력이 안으로부터 나오는 단계까지 간 거죠. 이런 것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 과정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과정도 한 500페이지 되는 정책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에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나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교육 과정의 목표로 제시된 핀란드어들인데요. 중간에 뭐가 보이시나요? 휘바 따사파이너이냐 시비스티는 시비스크스가 보이죠. 시비스크스를 갖춘 인간을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서도 계속 윌레이스 시비스크스. 휘바는 좋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은 균형 잡힌 시비스크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빌둥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육 목표가 빌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 시민교육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핀란드 사회교과에서는 좌파부터 우파까지 모든 정당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 현역 정치인들도 얼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방법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있고, 국어에서는 미디어 리트러시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된다. 어린이의회는 물론이고 청소년위원회는 아예 지방자치법을 명시된 공식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현직 국회의장이 직접 사회를 봐주고 총리와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다 해주고 공영방송에 생중계가 된다. 라는 것이고 주민발의제도에는 15세 이상 서명할 수도 있고 녹색당 출신의 청년 후보들인데 굉장히 전적이죠. 선거에 국회의사당 앞에 바로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파업 시위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선거 이것도 우리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의 선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후보와 정당이 투표해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유럽의 선거 다 들어가고 있다. 참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선이 열린다 그러면 학교로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까지 해요. 청소년들이. 정당의 청년 후보들을 초대하는 거죠. 더 나아가 정당 가입이 15세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고 정당의 청년 캠프 같은 데 가보시면 아까 산다바니 총리나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있고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준비하죠. 이렇게. 네, 결론입니다. 핀란드가 오늘날 북유럽의 건반 국가에서 혁신적인 모범국가로 탈바꿈하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개별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계획에 성공을 했다. 이러자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었죠. 2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180도 반대로 가고 있어서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참여와 협력의 정책 가버넌스가 돌아가고 있고 핀란드에서 교사는 존중받는 전문가 집단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핀란드는 시민 역량을 증진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바탕에는 노르딕 빌딩의 원리가 지금도 바탕에 딱 잡혀 있어서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을 따로 보지 않는다. 연결해서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죠. 네. 자, 우리 민주주의와 교육 시민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써서 보낸 겁니다. 이거. 민주주의의 권위주의적 태행과 지속 가능성이 이게 직면해 있다고 제가 이미 진단을 했어요. 그죠? 드라마틱한 전개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에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의 교육 공동체도 붕괴 위기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서울초 예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고 특히 민주주의와 교육과 시민성을 통합적 연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때 핀란드나 노르딕 빌딩의 사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는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상호 간의 토론과 학습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고 매 세대마다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수정해 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활기찬 시민사회와 역동적인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좀 길었는데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현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박지희 장학사님과 강원도 성감중학교의 조인자 교관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지희 교관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 박지희 장학사님.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순서와 바뀌어가지고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박진희 장학사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토론문을 장황하게 써왔지만 간략하게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특징과 그리고 핀란드 교육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나라 교육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정책의 어떤 그 지속성, 그리고 이 지속성에 따른 사회 개혁, 사회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핀란드는 교육이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도 물론 정치의 영향은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나 아니면 이런 정당, 집권당에 따라 이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뭐 핀란드 교육 모델 저희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혁신 교육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혁신 교육들이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몇 명의 교사와 몇 명의 학생들만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가장 그 핀란드 교육에서 관심이 가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교사의 자율성은 저희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말하고 있지만 아까 교수님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핀란드는 석차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석차가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1년에 두어 번 이제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도대체 몇 등을 하고 있는지까지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그 책임감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현실에서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나, 이런 제한된 자율성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아까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주 어렵게 생겨날 때 참여와 협력의 그런 거버넌스의 하나로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도 달라져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을 때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핀란드 비교에서 한국 교육을 성찰하면서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대체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교관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성강중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조인자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교수님의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먼저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발표 내용이 어차피 지금의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우리나라 교육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의 기본 철학, 이 이념이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에 핀란드는 지금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 강국이라고 지금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나라도 한때 핀란드 교육이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로서 학교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빌둥 철학이 그 기반에 있고, 근데 이 빌둥 철학이 단순히 지식 시스템을 넘어선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에 깊이 뿌려내려져서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시민 참여 문화 형성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핀란드인들의 삶 전체를 통한 평생 학습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골고루 미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한국 교육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것들이 다들 제시는 되고 있지만 빌둥 철학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홍익인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장에 어느 정도 교사의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돼서 우리가 이 홍익인간 개념을, 교육 철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교에서의,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인문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핀란드는 빌딩 철학이 전인적인 성장을 중시하고 이것이 결국은 인문 교육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제4차 그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특히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빌딩과 인문교육은 핀란드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교육 방식에 적용이 돼서 뭐 대화, 토론 학습을 강조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든지 창의성을 개발시킨다든지 학문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시키는 현상 기반 학습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핀란드 교육에서 접목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 경쟁과 일제시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서 선발 중심의 교육을 그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중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교사의 자율성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인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핀란드는 실제적으로 학생의 참여와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문화적 이해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지식 중심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의 참여 기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시민교육의 참여 정도라고 한다면 학생 자치회에서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관 정도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운영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핀란드는 교육을 일회성 과정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 과정으로 봐서 평생 교육 체제를 지금 상당히 잘 구축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다른 인문 정치기에 관련 글을 인용하면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오디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뭐 스스로 도서관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본인 핀란드인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란드에서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사회 학습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커뮤니티 센터이고 그다음에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교 도서관도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께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듯 저희 학교에서의 그 시민교육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보면 저희 학생들의 참여, 정치 참여도는 상당히 급격하게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의 시민교육은 지금의 사태에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교사의 정치 참여에 조금 더 저희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다당제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그다음에 다양한 인종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당연히 다당제가 돼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가 교육정책에 심도 있는 교육정책이 되려면 교사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그맣게 그 한국 현실과 비교하셨고 마지막 질문은 한국에서 교사의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코멘트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시간이 없으므로 또 묶어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교사의 어떤 정책 기본권 또는 정책 참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교사 자율성이나 정책의 지속성 이런 차원도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핀란드에는 교사들도 정당가입이나 활동이 다 가능하고요. 학생만 가능한 게 아니라 교사도 가능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거의 한 10% 정도가 교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교사였거나 교장이었거나 교육정책이었거나 이런 사람들 10% 정도.
그러니까 교육이 전체 국가와 시민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분야잖아요. 예를 들어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듯이. 그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교사와 교원 단체들은 또 역시 핵심적인 정치적 행위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항상적으로 불려가는 것이고 국가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과목별로 지역별로 끊임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도 오너십을 갖는다는 이 교육 과정이 남의 교육 과정이 아니고 나의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육 과정을 내가 구체적인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는 또 동시에 교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이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이제 8월 중순이면 학기가 새로 시작을 이제 1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한 일주일쯤은 신문이 내내 교육 이야기예요. 학교에 지금 올해 변화하는 거, 요즘 아이들은 어떻고, 교사들의 고민은 뭐고, 학부모는 어떻고, 정책은 어떻고가 신문, 기상, 방송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복지국가에서 교육이 어떻게 다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교사 자율성하고 연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가교육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딘가에 다 알면 여기 안 있을 텐데 이제 무엇보다 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도 합의적이었어요. 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쳐서 이거야말로 여야 모두 합의하고 사회 전반적인 교육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끼리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도 좀 더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다음 교육부와의 관계라든가 직접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핀란드 사례를 좀 제대로 벤치마킹 하려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질서가 이제 급변을 할 수 있겠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 불가피하게 각 분야마다도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체제로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어떤 뭐랄까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계획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비롯한 시민교육 문제도 이게 외부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주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혜로 이루어지긴 곤란하고 교사들이 그리고 아래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순간 위기 속에 있습니다만 교육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서현수 교수님, 박진희 장학사님 그리고 조인자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JIBS의 이정민 아나운서께서 해주시겠습니다.